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0억 원의 상속을 둘러싼 한 가족의 비밀입니다. 30년간 막내로 살아온 윤지율은 형들이 수백억을 상속받는 자리에서 낡은 창고 하나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창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죠. 2024년 3월 경기도 가평의 한 별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윤재호 회장. 60대 후반까지도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자랑하던 그가 3일 전 이 별장에서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30살의 막내 지율은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었지만 형들은 슬픔보다는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장남 민주는 48살의 대형 건설사 상무였고 차남 진호는 46살의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둘 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아버지의 유산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장남에게는 본가 부동산과 건설사 지분 60%, 차남에게는 강남 의료빌딩과 병원 운영권, 그리고 현금 100억 원이 상속되었습니다. 형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변호사가 막내의 몫을 발표했습니다. 가평 별장 뒤편의 낡은 창고 한 동.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들은 창고를 팔면 몇 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며 위로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인 거죠. 윤재호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지율이는 곧 알게 될 거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낡은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지율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지율이는 곧 알게 될 거다.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사실 지율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다르게 취급받는지 몰랐거든요. 형들은 어릴 때부터 용돈도 많이 받고 좋은 학원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지율에게는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았죠. 아버지는 종종 지율을 따로 불러 지율아, 넌 형들과는 다른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어린 지율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특별하다면서 왜 늘 차별받아야 하는지, 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형들은 모두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강남의 비싼 학원을 다녔지만 지율에게는 내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율은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되었죠.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사업에 참여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지율만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며 따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지율이 드디어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걸까요? 장례식 다음 날 지율은 창고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율아, 아빠가 곧 여행을 떠날 것 같아. 오래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빠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건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그때는 단순히 해외 출장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게 마지막 인사일 줄은 몰랐죠. 이제 지율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나무 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쇠는 지율의 호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과 함께 건네준 바로 그 작은 열쇠였죠. 자물쇠를 열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지율의 눈에 들어온 건 생각보다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일 줄 알았는데 누군가 정기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창고 안쪽 벽에는 지율이 어릴 적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 사진들을 가져오셨는지, 왜 이곳에 보관하고 계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지율의 작품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율은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창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커다란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 사진집과 예술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지율이 책장 앞에서 한참 서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는 친구 혜린이었죠. 혜린은 지율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28살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지율이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거든요. 혜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면서 괜찮냐는 안부 인사였죠. 지율은 혜린에게 지금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상속받은 창고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사진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계셨다는 것까지요. 혜린은 도서관 일이 끝나면 자신도 오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2시간 후 혜린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본 혜린은 감탄했습니다. 마치 작은 갤러리 같다면서 지율의 아버지가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었나 보다고 말했죠. 그런데 혜린이 책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율아, 이 책장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벽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혜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책장이 벽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책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책장 옆면에 작은 틈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혜린이 책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무겁긴 했지만 의외로 쉽게 움직였거든요. 마치 바퀴가 달려있는 것처럼요. 책장을 옆으로 밀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율과 혜린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금고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앞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봉투에는 지율에게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율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율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지율을 위해 준비하신 게 분명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지율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보고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또 다른 봉투였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과 그 밑에는 작은 열쇠 여러 개와 함께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대부분 주식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은행 계좌 정보도 여러 개 있었죠. 지율은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수백억을 상속받을 때 자신은 창고 하나만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창고 안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지율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편지는 생각보다 길었고 첫 번째 문장부터 지율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율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형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며 상처받고 있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정말로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다.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너의 상속분이다. 20년에 걸쳐 너의 이름으로 조금씩 매수한 수많은 주식들과 해외 계좌들이 들어있다. 지율아, 20년 동안 너를 다르게 키운 이유가 있었다. 너는 아마 서운하고 억울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내가 형들과 달리 돈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길 바랬단다. 혜린이 재빨리 서류들을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율 이름으로 된 주식 증서들이 가득하다고요. 그 서류들 사이에는 투자 일지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400억 원 정도 될 거야. 형들이 상속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 지율은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이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많은 상속을 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편지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계속되었습니다. 지율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실 너는 원래부터 우리 집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나의 동생, 재민이의 아들이야. 재민이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너는 겨우 10살이었단다. 지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이 지율의 팔을 잡으며 천천히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너를 우리 막내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단순히 양육만 하려던 게 아니었다. 아빠는 너에게 진짜 부모가 남기고 간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거든. 내 친아버지 재민이는 천재적인 투자가였어.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았었지. 재민이가 남긴 돈으로 아빠가 20년 동안 투자해서 불려온 게 지금 이 자산들이야. 원래는 내 친부모의 것이었고 이제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지. 너에게만 어려운 길을 걷게 한 이유는 이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춰주기 위해서였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단다. 내가 사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각을 잃지 않았으면 했고, 형들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을 물려줬지만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자산들을 준비했어.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지율아, 너에겐 정말 많이 미안하다. 부디 너가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지율아. 편지를 다 읽은 지율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충격, 그리고 400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는 현실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30년간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지율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지율은 집에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형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형들은 계속해서 지율을 찾아와 창고를 팔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낡은 창고 하나 팔아봐야 얼마나 나오겠냐며 팔아서 사업에 보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지율이 창고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조롱하며 창고가 있는 부지를 팔아 그 돈을 형제들 공동의 사업 투자금으로 쓰자고 압박했습니다. 지율이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율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으니 복수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율은 비로소 금고에서 발견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창고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율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때가 온 거겠구나. 아빠가 남긴 창고는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이 담겨 있지. 영상까지 확인한 지율은 형들에게 조용히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지율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지율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것은 창고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유산이 숨겨져 있었죠. 민준과 진호는 지율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지율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USB에 담긴 아버지의 영상 유언장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지율이는 곧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진실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율은 금고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투자 일지에는 형제들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불법 계약과 횡령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녹음 테이프에는 어머니가 지율의 친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의도적인 살인 사주에 대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은 지율을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사실 지율은 그들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지율에게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들은 용서를 구했지만 지율은 친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죄와 어머니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지율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들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살인 사주는 공소시효가 없었기에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형들은 수십억 원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수백억 원대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율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율은 아버지의 뜻대로 400억 원의 유산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친부모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무료로 사진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형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형들은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지율은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셋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해리는 지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로 늘 곁을 지켰습니다. 지율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외로웠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 속에 보호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율의 진정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특별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